한국사는 없다. 한반도의 함스부르크 왕과 고려 왕실의 지배 전략. 짧은 후삼국 시대의 혼란을 종식한 주인공은 후발주자인 고려가 됩니다. 시조 왕건의 집안이 대대로 예성강 유역에서 무역업으로 부를 축적해 세력을 쌓았다고 전해지죠. 왕건과 그의 부친 용건이 찾아갔을 때 궁예가 크게 기뻐하면서 대우한 것으로 보면 왕건 집안이 상당 수준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왕건 집안 내력은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왕건부터 그의 조부까지 걸친 3대 이름이 작재건, 용건, 왕건으로 건자 돌림을 썼다는 사실에서 실제로 성을 밝히긴 어렵거나 아예 성이 없었음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집안이 신라 진골은 아니라도 최소 육두품 가문이었다면 예컨대 경주 최씨나 경주 이씨, 월성 석씨 정도만 되었어도 건으로 퉁치진 않았을 테니까요. 고려사에 따르면 왕건 가문의 시조는 호경입니다. 그는 성골 장군이라고 자칭하며 백두산 일대를 떠돌다가 개성에 정착해 호랑이를 때려잡았다고 전해지죠. 이 호랑이를 잡았다는 이야기는 딱히 내세울 만한 게 없어서 꾸며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껏해야 이것저것을 떠돌며 힘 좀 썼다는 낭인 정도였을 것이죠. 그래서 이 가문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삼는 이는 왕건의 조부 작재건이 됩니다. 그는 송악을 방문한 당나라 태자와 고려 여인이 하룻밤 불장난의 결과로 태어났다고 전해지죠. 물론 이것도 허구겠지만 할 말이 궁했던 작재건의 모친이 그렇게 둘러댔을지도 모릅니다. 작재건이 아버지를 찾겠다며 당나라 상선에 탔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서해 용왕의 부탁을 들어준 대가로 용왕의 딸과 각종 보물, 돼지 등을 얻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 왕건 가문이 내세우는 집안의 내력이 됩니다. 집안 내력이 워낙 별것이 없다 보니까 온갖 양념을 겉들인 판타지를 꾸며냈음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긴 흥미로운 코드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작재권이 중국과 연결고리가 있었고 바다를 통해 부와 명예를 얻어왔다는 점이죠. 즉 해상 무역으로 자수성가했음을 의미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해상 무역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이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당나라의 태자라는 작재권의 부친도 실제로는 중국 무역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실 당나라의 태자가 송악까지 왜 오겠습니까? 어쨌든 여기서 왕건 가문의 내력을 꼬치꼬치 캐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죠. 그저 고려 사회가 개방적이었고 국제적이었으며 대외 무역을 장려한 데에는 국제 무역상의 피를 가진 왕건 가문의 내력이 영향을 주었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왕건은 왜 나주로 갔을까? 궁예의 부하 장수였던 왕건이 차세대 스타로 이름을 알게 된 계기가 바로 903년 나주 공약이 됩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나온 후삼국 지도를 보면서 왕건이 굳이 태봉에서 한참 떨어진 나주 지역을 공략한 이유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인천 상륙작전처럼 후방에 상륙한 뒤에 위아래 양면에서 후백제를 공격하려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도 않았죠. 나주를 점령하긴 했지만 더 이상 북쪽으로 진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나주를 점령했을까요? 이에 대한 힌트는 1976년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발굴된 무역선이 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배에는 2만 점의 도자기, 동전 20여 톤을 싣고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던 중 난파를 당한 송나라 상선으로 확인되었죠.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전남 일대는 고대부터 중국, 한반도, 일본을 잇는 주요 해산물류의 거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한반도에서 물자와 돈이 가장 많이 오가는 지역이기도 했죠. 그리고 왕건이 나주를 친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후백제의 돈줄을 차단하고자 한 것이죠. 당시 후삼국 중에는 후백제의 국력이 가장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한반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을 쥐고 있었죠. 후백제가 이곳을 장악하고 있는 한 고려는 국력의 열쇠를 만회할 길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왕고는 무역상 출신답게 나주의 가치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백길로 어렵게 한반도 남쪽까지 간 데는 또 다른 목적도 있었습니다. 남북조 시대 이후 중국은 강남 개발을 착실히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강남은 경제적으로 중원을 뛰어넘을 만큼 부유한 지역이 되었고요. 이러한 사실은 중국사 연표만 봐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한족의 강남 이주가 본격화한 5호 16국 시대 드넓은 강남 지역에는 단 한 개의 왕조만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진행되면서 여러 왕조가 난립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한반도 후 삼국 시대에 이르러 여러 개 국가가 들어섰다는 사실은 이 지역이 그만큼 풍요로워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세금을 거둘 수 없는 곳에서 어떻게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당시 한반도의 신생국이었던 후백제와 고려는 경쟁 중이었습니다. 유력자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면 천명이 자신에게 있음을 보여줘야 했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외교 의례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왜 그렇게 순방을 많이 가고 당선된 직후에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외교적 행위를 통해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여 후 삼국 지도자들은 백기를 통해 강남의 왕조들과 국교를 맺고 싶어 했습니다. 중국 왕조들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으면 명분 싸움에서 앞설 수 있기 때문이었죠. 물론 덤으로 교역을 통해 경제적 이득도 챙길 수 있었고요. 당초 이 경쟁에서 앞서갔던 세력이 중국 강남과 한반도 사이를 오가는 백기를 확보한 후백제가 됩니다. 그런데 왕건이 나주 공략에 성공하면서 여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고려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양계평 3년 왕건이 수군을 거느리고 광주의 여매원에 머물다가 견훤이 5월에 보내는 배를 사로잡아 돌아오니 공예는 매우 기뻐하며 후하게 포상하였다. 5월은 중국 강남에 자리한 왕조 중의 하나였는데 왕건은 이곳으로 향하는 견훤의 사신이 오가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외교와 교역료가 막히면 지배층은 부하들의 사기를 올려줄 사치품을 들여오기가 어렵고 권위도 떨어지게 됩니다. 하여 나주를 빼앗긴 일이 견훤에겐 적잖은 타격이 된 것이죠. 또한 이런 형편이 중국으로 가는 길이 모두 차단된 신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고려식 합스부르크 전략. 그런데 왕건 집안이 제 아무리 해상무역으로 잔뼈가 굵었다고 해도 황해도에서 수군을 이끌고 나와 나주를 공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또한 이렇게 지정학적 가치가 높은 곳을 후백제가 허술하게 지키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나주에는 왕건의 집안처럼 해상무역을 통해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세력들이 있었겠죠. 왕건이 제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자력으로 이곳을 정복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때 왕건은 나주의 내부 세력을 회유하기로 마음먹었죠. 이때 그를 돕겠다고 나선 세력이 나주 오씨 집안이 됩니다. 나주 오씨의 리더인 오다련은 염전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유력 호족이었습니다. 근데 이전까지 염전 사업이 금강에 맞먹을 만큼 수익성이 좋은 모델이었죠. 왕건으로서는 현지의 물자 조달을 맡아줄 든든한 스폰서를 구한 셈이었겠죠. 이 나주의 오다련의 딸이 왕건의 정실 부인 장화왕후가 됩니다. 왕건의 이러한 과정은
유럽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왕실 중 하나인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조를 떠오르게 합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10세기 스위스 북부의 소귀족에 불과했지만 적극적인 결혼 동맹을 통해 세력을 확장해 나아갔죠. 다른 이들은 전쟁을 하게 두어라. 행복한 오스트리아여, 그대는 결혼하라. 라는 말을 잘 따랐던 이들은 신성 로마 제국을 비롯해 스페인과 스페인이 보유한 식민지까지 차지하며 대제국을 일궈냈습니다. 왕건이 고려를 일구는 과정도 이와 비슷했죠. 송악의 호족이었던 왕건 가문은 전국에 산재한 다른 호족들을 압도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명의 왕후와 23명의 후궁을 두었죠. 저가의 힘을 이용해 세력을 확장하는 결혼 동맹을 맺은 겁니다. 왕건은 나주오 씨와도 이렇게 결합했습니다. 하지만 나주오 씨도 도박에 가까운 왕건의 상륙 작전을 아무런 계산도 없이 돕진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후백제를 적으로 두게 되는 일이니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에 당시의 오다련은 왕건의 집안 세력의 크기나 장래성 등을 나름 철저히 계산해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주오 씨도 거대 상인이었으니 나름의 정보망이 있었을 테니까요. 태조가 수군 장군으로 나주에 출진하여 옥포에 정박하였다. 태조가 강가를 바라보았더니 오색의 구름 같은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곳에 이르니 왕후가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태조가 불러 사랑하였다. 왕후의 집안이 한미함으로 임신시키지 않고자 하여 잠자리에 깐 돗자리에 정액을 뿌렸으나 왕후가 바로 이를 넣어 결국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으니 이가 바로 해종이 된다. 고려사 열전 장하왕후 오씨. 재밌는 점은 이렇게 결혼 동맹을 맺긴 했지만 왕씨 가문은 나주 오씨에 대해 격이 좀 떨어진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건이 장하왕후와 잠자를 하고 체외 사정 수준이 아니라 정액을 아예 돗자리에 뿌렸다는 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임신시키면 안 된다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이죠. 이성과의 성적 관계가 절정에 달한 순간 저런 계산을 하고 행동을 옮긴 것으로 보면 확실히 뛰어난 장사꾼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즉시 왕건의 씨를 넣어 기어이 그의 아들을 가진 것으로 보면 장하왕후 역시 만만치가 않죠. 아니, 어찌 보면 한 수 위라는 생각도 듭니다. 장왕후는 결국 이때 가진 나이를 고려의 2번째 왕으로도 만들었으니까요. 여담으로는 둘 사이에 태어난 태자 무, 훗날 해종은 임신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 때문인지 얼굴에 돗자리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야사가 아닌 정사 고려사의 기록으로요. 돗자리 무늬 때문에 세상이 주름살 임금이라 하였다. 고려사 열전 장어왕후 오씨. 임신을 꺼린 왕건의 우려는 나중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해종의 백그라운드였던 나주오씨 가문이 다른 외척 세력에 비해 압도적이지 못했거든요. 해종은 장자라는 점을 앞세워 고려 2대 왕에 오르긴 했지만 나주오씨보다 강력한 외가를 둔 배다른 동생들에게 치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해종은 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시름시름 앓다가 2년 만에 사망하고야 말았죠. 이후 충주 유씨를 외가로 둔 왕건의 다른 아들들이 3대, 4대 왕위를 가져가 버립니다. 한편 고려 왕조와 합스부르크 왕조는 근친혼을 많이 했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고려 시대는 남매 사촌끼리 심지어 조카 이모가 결혼하는 등 오늘날의 상식으론 어지간한 막장 드라마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결함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결혼 동맹으로 어렵게 구축한 권력인 만큼 내부에서 공고히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근친혼이 거듭되면 심각한 유전병을 야기하는데 합스부르크 왕조들의 인물들도 그로 인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 특유의 툭 튀어나온 턱이
바로 이런 유전병 때문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고려 왕씨 가문 경우는 이런 유전병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려 성종 때부터 유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근친혼이 사라졌기 때문에 불행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고려는 자유무역 국가였나? 고려는 조선과 달리 상업과 무역이 발달해 외국 상인이 많이 드나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보다 무역이 활발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자유무역 시스템과는 거리가 멀죠. 고려는 후 삼국 통일 후 반세기가 지난 무렵부터 민간 무역을 엄격하게 막았습니다. 해상 왕래로 배가 난파되어 사망하는 자가 많이 발생하고 중국인들이 무역하는 이들을 천하게 여깁니다. 최승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민간 무역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왕은 이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배가 난파되고 중국에서 천하게 여긴다는 건 어디까지나 명분일 뿐, 여기엔 깊은 정치적 고려가 있었죠. 왕건 집안은 해상 무역을 통해 일어선 가문이라고 했죠. 무역으로 큰 부를 얻고 그것을 기반으로 군사력까지 보유한 군벌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엔 외척인 나주호 씨를 비롯해 이런 세력이 많았고요. 즉 제2, 제3의 왕건이 나올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왕권을 튼튼히 하려면 이런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했던 거죠. 다만 개국 초기엔 결혼 동맹으로 엮인 왕실의 인척이자 개국 공신들의 기반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도리어 왕실이 위협받을 수도 있었고요. 마치 궁예가 왕건의 반란으로 무너졌듯이 말입니다. 이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4대 광종 때 노비양건법과 과거제 실시 등으로 중앙 집권화의 초석을 마련한 뒤에 6대 성종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민간무역 금지령을 내린 것입니다. 다만 고려는 무역을 완전히 금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업가인 왕씨 집안이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는 해외 무역을 포기할 수가 없었죠. 하여 고려는 개경 인근 예성강 하류에 있는 병란도를 무역 단지로 지정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오는 상인은 막지 않되 고려 왕실이나 정부하고만 무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무역을 통해 왕실만이 계속 짭짤한 이익을 얻도록 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장거리 항해가 위험했기 때문에 송나라나 일본 상인들은 중간지대인 병란도에서 교역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 점차 병란도는 송나라, 고려, 일본을 잇는 동아시아의 중개 무역지로 발달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 민간 무역을 막는 데에는 백성들에게 농업을 장려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국왕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정착하고 인구가 늘어나야 세금을 거두기 위해 좋았습니다. 이를 위해선 상업보다는 농업이 유리했었죠. 게다가 쌀은 단위 면적당 인구를 부양하는 생산성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농작물이기도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농경민족이 결국 유목민족을 압도한 것도 이런 인구 부양력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고려를 만든 다극체제의 국제 환경. 40만 대군을 몰고 온 거란의 장수 소송령이 고려는 왜 송나라와 교류하면서 거란과는 국교를 맺지 않느냐라고 따졌을 때 서인은 여진족이 압록강 인근을 점거하고 있어 거란과 육로로 다니기가 어렵다. 그러니 여진족을 내쫓고 압록강 일대를 되찾으면 왜 너희와 국교를 맺지 않겠는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거란은 군사를 철수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란과 고려의 영토가 맞닿을 수 있도록 압록강 일대 강동 육주에 대한 고려의 영유권을 인정했죠. 청천강에 머물렀던 고려의 경계가
순식간에 압록강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거란이 멍청해서가 아니죠. 고려가 거란의 가려운 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찾아내 긁어준 덕분입니다. 당시 거란의 목표는 중원 진출이었고, 그러려면 송나라를 밀어내야 했습니다. 군사력 면에서 송나라는 역대 중국 왕조 중 최약체로 평가받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국 왕조와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였죠. 거란이 송을 상대하려면 전력을 다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려면 후방이 안전해야 했고요. 이를 파악했던 고려가 거란에 적대하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보냈고, 거란은 만족하며 물러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건이 고려를 건국할 당시 중국 대륙에는 여러 나라가 난립해 있었습니다. 5대 10국 시대라고 부르는 이 시기, 중원은 후량 등 5개의 왕조가 짧은 기간씩 이어졌고, 강남엔 10개의 소국이 난립했죠. 즉, 당을 상대했던 신라나 명청을 이웃으로 둔 조선과는 완전히 다른 국제 환경이었습니다. 이후 송나라가 5대 10국을 통일하긴 했지만, 유목민족들이 내려와 요, 금, 원나라를 차례대로 세웠습니다. 이중 금나라는 하북을 점령했고, 원나라는 대륙 전체를 아예 장악하기 시작했죠. 때문에 고려인의 관념에서는 중국엔 하나의 절대적 세력이 주위를 압도하는 일극 체제라는 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은 고려가 자주적이고 실리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고요. 적어도 원나라라는 세계사 유례가 없는 대제국이 세워지기 전까진 말입니다. 원이 들어선 뒤에도 고려는 이들을 상대로 항복하지 않은 채 수십 년을 섬에서 버텼습니다. 고려인의 관념에선 절대적 강자는 없기에 원나라도 시간이 흐르면 다른 세력에 의해 무너질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죠. 송나라와의 관계에서도 고려는 지극히 실리만 취했습니다. 고려는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면서 막대한 이득을 얻었죠. 사신을 통해 보낸 선물보다 몇 배의 가치가 있는 답례품을 받은 겁니다. 북방 유목민족들의 위험에 시달렸던 송나라는 고려를 통해 이들을 견제하고 싶었기 때문에 고려에게 이런 정성을 보인 것입니다. 헌데 막상 송나라가 이들을 상대로 공동 군사작전을 벌이자고 하거나 금을 치기 위해 길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고려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회피하기 바빴습니다. 고려는 송나라와 경제 교류를 하고 현지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좋았지만, 이를 위해서 전쟁이라는 불구덩이에 뛰어들 생각이 없었거든요. 송나라 입장에서 보면 얻어먹기만 하는 고려가 얄미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여 당시 유명한 시인이자 정치가였던 소동파는 이익은 없고 5가지 손해만 있다며 고려와의 국교를 끊어야 한다며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송나라는 고려에 지극정성을 들였지만, 고려는 금나라가 압도적으로 강력한 것이 확인되자 송나라와 관계를 끊고 금나라의 사대예를 취했습니다. 고려인들은 결코 의리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집단이 아니었죠. 이런 점은 훗날 제조진을 외치며 망한 명나라를 위해 몰래 제사까지 지내던 조선과는 뚜렷이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이 고려의 외교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대륙은 중국이라는 강력한 국가에 통일되어 있지만, 한국을 둘러싼 국제관계는 복잡하기만 하죠.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중국에 버금가는 강대국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조선처럼 일극체제에 맞춘 외교가 아니라 고려처럼 다극체제에 걸맞은 외교를 펼쳐야 하는 겁니다. 국제 동향을 늘 주시하면서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아쉬운지를 정확히 파악한 뒤 국익을 적극적으로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외교 말이죠. 팍스 몽골리카가 고려와 조선에 남긴 유산. 고려 태자 왕전이 몽골 제국 동경에 도착한 때는
1259년 6월 9일이었습니다. 음력 6월이면 양력으로는 한여름이었기에 푹푹 찌는 더위에 잠시 쉴 법도 했지만 발걸음을 지체할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몽케 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고 강화를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려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고 대몽 항쟁을 펼친 지 약 30년이 지난 때 처음엔 섬에서 조금만 버티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고려가 경험했던 중국의 패권국들은 대개 반세기 정도 반짝이는 게 고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금나라를 무너뜨린 몽골은 중국의 양쯔각 이북을 차지한 데에 이어 동유럽과 중동까지 정복을 이어나갔습니다. 강화도에 틀어박혔다고 해서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었죠. 더구나 고려는 해상 무역을 통해 여전히 남송과 교류를 이어갔기 때문에 세상이 몽골의 천하가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저항은 의미가 없음을 깨달은 고려가 결국 항전 노선을 포기하고 몽골과의 강화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렇게 6월 30일 부친 고종이 사망했다는 소식에도 그는 남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몽골을 상대로 한 왕전의 도박. 그런데 여기서 역사의 나침반이 어지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왕전 일행이 육반산에 도착했을 때 몽케칸이 사망했다는 뜻밖의 급보가 들렸거든요. 몽골의 정세는 급박하게 흘러갔습니다. 몽골 황실은 당장 쿠빌라이 대 아릭부케의 구도로 재편되면서 개성 분쟁을 돌입하게 된 것이죠. 고려 사전료에서는 이때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릭부케는 군대를 북방에 배치하고 있었고 쿠빌라이는 강남에서 군대 위세를 자랑하고 있었다. 당시의 제후들은 누구를 따라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 왕전도 아릭부케가 있는 북쪽으로 가야 할지 쿠빌라이가 있는 남쪽으로 가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개 전국에서는 고려로 귀환하는 것이 상책이었겠죠. 몽골의 계승 분쟁이 마무리된 뒤에 다시 찾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왕조는 이 순간이 승부처라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과감히 말머리를 남쪽으로 향했고 이 발걸음이 고려의 운명을 바꿔놓게 되었죠. 성공한 도박이 고려를 구하다. 아릭부케와 쿠빌라이는 모두 몽케칸의 동생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수도 카라코름을 점령하고 있던 아릭부케가 다소 우세하다고 볼 수 있었죠. 쿠빌라이는 몽케칸과 사이가 좋지 않아 한직을 전전한 데다 유력한 후원 세력도 없었는데 그런 만큼 왕전의 선택은 의외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존 일행은 왜 쿠빌라이 쪽에 배팅을 했을까요? 내막은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사서 기록과 왕존의 행정을 통해 추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왕조는 몽케칸의 부고를 접하고도 고려로 귀국하는 대신 3개월간 산시성 일대에 체류하게 됩니다. 아마도 몽골의 정세를 가능할 만한 고급 정보를 얻는 데 힘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고려 왕실은 원래 상인 가문이라고 했죠. 국제 정세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무역상들은 고급 정보가 나오는 소스를 확보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이길 것인가? 송악의 무역상으로 출발한 왕씨 가문은 이런 선택의 기로마다 옳은 판단을 내렸기에 고려의 창업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건의 후예들 역시 이런 DNA가 다르지 않았을 것이었죠. 고려 사전료의 기록은 짧지만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왕조는 천명과 민심의 거취를 능히 깨달아 가까운 곳을 버리고 먼 곳으로 갔다.
뜻밖의 선물을 받은 쿠빌라이는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고려는 만리 밖에 있는 나라로서 당 태종이 진정을 냈어도 복속시키지 못했는데 지금 그 세자가 내게 찾아왔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구나. 여기에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고구려와 고려는 국호가 같았거든요. 고구려는 장수왕 때부터 고려라는 국호를 썼습니다. 그래서 쿠빌라이는 당시의 고려를 당태종을 물러나게 했던 고구려와 같은 나라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중요치 않았죠. 이때까지 고려도 몽골에 30년간 저항을 했거든요. 당시 몽골에 그렇게 대들 수 있는 나라는 고려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지배층에게 고려는 저항의 상징과도 같다고 볼 수 있었죠. 그럼 고려의 태자가 스스로 찾아와 쿠빌라이를 황제로 인정하고 복종 의사를 밝혔으니 쿠빌라이로서는 자신의 정통성과 위세를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 결국 고려가 옳았죠. 쿠빌라이는 계승전쟁에서 승리했고 고려는 승자의 편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왕전의 남행은 독일의 정치가 비스마르크의 말처럼 신이 역사 속을 지나가는 순간 뛰어나가 그 옷자락을 붙잡고 함께 나아간다 라는 결단이 되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의 선물. 당시의 고려는 판세가 팽팽했던 시기에 쿠빌라이를 찾아간 덕분에 그가 황제에 오르자 많은 특혜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고려가 내건 6가지 조건을 파격적으로 수행했었죠. 그중 본국의 관습을 유지한다는 이른바 불개토풍은 고려에게 황금 열쇠와도 같았습니다. 훗날 몽골이 고려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보일 때마다 방어 명분으로서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이었죠. 오랜 항전으로 국력이 고갈되고 왕권도 약화된 고려의 입장에서는 쿠빌라이와 교분을 튼 것은 최고의 외교적 성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고려는 팍스 몽골리카에 기대어 한 세기 동안 평안한 시기를 보낼 수가 있었죠. 고려의 대몽 항쟁 포기와 일본 침공. 허나 그래도 항복은 항복이었습니다. 독립성을 잃었는데 모든 것이 좋을 수는 없겠죠. 고려는 평화를 얻은 대신에 몽골로부터 적지 않은 간섭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몽골은 다루가치를 고려에 파견해 내정에 개입했고 고려 국왕들은 충성을 의미하는 충자를 돌림자로 쓰게 되었습니다. 특히 몽골의 일본 침공에 참전한 일은 독립을 잃은 국가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당시 쿠빌라이 칸이 고려에 보낸 서신에서 양국의 처지가 잘 드러납니다. 그대 원종은 사신이 일본에 도달하도록 안내하여 동쪽 사람들을 깨우치고 중국의 의를 사모하도록 하라. 일은 경이 책임지고 풍랑이 험하다는 말로 핑계대지 말고 이전에 일본과 통한 적이 없다고 하여 혹시 그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보낸 사실을 거부할까 염려된다 핑계대지 말라. 경의 충성심이 이 일로 드러날 것이니 각별히 힘쓰라. 고려사 원종 7년 11월 25일. 고려는 난감했습니다. 칸에 거역할 수는 없었지만 몽골의 지시를 따르자니 일본과의 갈등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나선 고려의 조정의 실력자 이장용은 고려의 대표적 문벌 귀족인 경원이 씨 집안의 엘리트였습니다. 몽골이 고려의 입조와 개경 환도를 요구했을 때 무신 정권에 맞서 몽골의 요구를 관철시킨 전력이 있었죠. 하지만 이장용은 친원파가 아닌 고려의 국익을 추구하는 현실론자였습니다. 몽골의 입조 요구에 일본이 거부, 그럼
몽골의 침공이란 전개로 이어질 것이었고, 이는 간신히 안정을 찾은 고려를 다시 힘들게 만들 것이라 내다보았죠. 그래서 몽골에 이런 서신을 보내 칸의 뜻에 완곡하게 반대합니다. 고려 일본 양국은 통호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바다를 만리 사이에 두고 있고 매년 공무를 보낸 적도 없습니다. 아니, 일본과의 교류가 황제의 권위를 손상한 일도 없습니다. 아울러 그는 일본에도 선을 썼죠. 구벨라이 칸의 조서와 고려의 국서를 비밀리에 보내 사태의 위급함을 알리는 한편, 김해 있던 무역관을 철거해 일본과의 교류 증서를 모두 인멸한 것입니다. 하지만 몽골 역시 고려의 눈과 귀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몽골의 요구로 이정룡은 관직에서 물러났고, 그는 우라 등에 겹친 탓인지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1년 뒤 사망하고 맙니다. 이후 정계는 그가 우려한 대로였죠. 일본을 이끌던 카마쿠라 막부의 실권자 호조 도키무네는 몽골의 요구를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귀공 몽골은 일찍이 우리와 왕래가 없었다. 또한 우리는 귀국에 대해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흉기를 쓰려고 하고 있다. 성인이나 불교의 가르침은 구제를 일삼고 살생을 악업으로 하는데, 왜 귀국은 오히려 민중을 살생하는 근원을 열자는 것인가? 일본의 국토는 옛날부터 신국으로 칭한다. 잘 생각해봐라. 엄숙하게 꾸짖긴 했지만 그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조정은 신궁의 국난을 고하는 한편 각 신사와 사찰은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도록 했죠. 또 몽골의 침공에 대비해 규슈 하카타만의 성을 쌓는 등 총력 방위 체제로 돌입합니다. 668년 고구려가 멸망한 뒤 당나라의 침공에 대비해 총력 방어 체제로 돌입했던 이래 약 500년 만에 찾아온 국가적 위기였던 것입니다. 무쿠리와 고쿠리의 전설. 이정룡이 죽고 2년 뒤인 1274년, 몽골은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일본을 침공하게 됩니다. 여기엔 고려와 여진의 군사도 참여하게 되죠. 이들은 스시마와 이키를 점령하고 규슈 북부의 하카타에 상륙했습니다. 세계 최강이었던 몽골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은 일본군을 괴멸시켰고 연안지대를 차례대로 약탈해 나아갔죠. 나름대로 대비를 한다고 했지만 외침을 당한 적이 없는 일본으로서는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여몽 연합군에 맞설 군사력이 있을 리가 없었고요. 규슈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에 빠져든 것입니다. 남자는 죽이거나 포로로 삼고 여자는 한 곳에 모아 손바닥에 줄을 꿰어 배천에 매달았다. 잡힌 자 중 목숨을 건진 사람은 없었다. 고려 병사들은 닥치는 대로 죽였다. 사람들은 참지 못하며 처자를 데리고 깊은 삶에 숨었지만 적군이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몰려오니 짧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기를 살해야 하였다. 당시 원정군의 흉포함을 전하는 전승들은 여러 기록에 남겨져 있으며 몽골을 뜻하는 무쿠리와 고려를 뜻하는 고쿠리가 공포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순탄대로일 것 같은 일본 점령은 갑자기 거대한 태풍이 밀어닥치면서 무산되게 됩니다. 이후 1281년 본격적으로 나선 2차 일본 침공 역시 태풍에 휩쓸려 다수의 선박을 잃고 철수하게 되었죠. 일본을 구했던 가미카제라고 불린 그 태풍입니다. 고려의 대몽항쟁 포기는 굴욕이었던 것일까?
몽골 간섭기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자주성을 상실했다는 굴욕의 시기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이 시기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하죠. 고려가 몽골의 속국으로 전락해서 일반적인 간섭과 수탈만 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려 국왕은 대대로 몽골 황실과 혼을 맺고 몽골이 구축한 세계 질서 안에서 적절한 지를 누렸습니다. 몽골 칸의 계승 과정에서도 깊숙이 관여할 정도였죠. 그래서 원무종은 지금 천하에서 백성과 사직을 보유하고 왕위를 누리는 것은 오직 고려뿐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몽골에 대항하고도 체제를 존속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배층의 일원이 된 것은 희귀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나라 황실의 사이가 된 것은 몽골의 강요가 아닌 고려의 간곡한 요청으로 성사된 일이었죠. 고려는 최씨 정권이 무너졌지만 몽골에 복속한 후에도 한동안 무신 정권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왕실은 여전히 허약한 상태였습니다. 원종이 쿠빌라이를 만나 항복 의사를 전한 뒤에도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하는데 10년이나 걸렸는데, 이는 무신들이 반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강력한 원나라 황실의 사이가 된다는 것은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승부수가 될 수 있었던 거였죠. 오래전 왕건이 세력 확장 수단으로 유럽 호족 가문들과 결혼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듯이 충렬왕은 원나라 황실을 상대로 결혼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런 고려 왕실의 간청에 도리어 원나라 황실 측에선 속도 조절에 나섰고요. 코빌라이 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족은 진실로 친교를 맺는 것이니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청하는 것은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 그리고 짐의 자식들은 이미 모두 결혼했으니 형제들과 의논해 허락하도록 하겠다. 즉답을 미뤘던 쿠빌라이 칸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죠. 그는 나중에 친딸인 제국대장 공주를 충렬왕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몽골 황실의 사이가 된 고려의 국왕들은 정치적 입지가 크게 강화되게 됩니다. 무신 정권은 붕괴했고 몽골 관리들은 고려를 방문하면 국왕을 신하국의 군주가 아닌 황제의 부마로서 대우했거든요. 고려 국왕들 역시 원나라 황제를 직접 만나러 가는 친조를 정치적으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원래 고려가 저항했던 이유가 원나라의 친조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고려 국왕들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 만능키가 되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몽골 황실의 첫 사이가 된 충렬왕은 34년 동안 11번이나 친조하면서 고려에 머무르는 몽골 군대와 다료 가치를 철수시키는가 하면 1271년 서경 일대에 설치되었던 동령부도 요동으로 철수시키곤 했습니다. 그 지위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충렬왕은 원나라에게 자신의 호칭을 고려 국왕 외 별도로 부마국 왕으로 명문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고려 국왕이 원나라의 사이가 된 것은 고려 왕실의 강력한 백그라운드를 마련해준 셈이었습니다. 모든 시기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법입니다. 다 나쁘고 다 좋은 시대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앞서 낙랑군을 살펴보았을 때도 강조했던 점이지만 한국사는 유난히 독자성과 자주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20세기 초반 일본에 의해 국권을 빼앗긴 아픈 역사의 상흔이 아직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죠. 하지만 이를 핑계로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지나치게 축소하다 보면 역사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듬성듬성 구멍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시대의 빛과 그림자 모두를 바라봐야 하는 거죠.